자, 원가의 기초 및 흐름에서 여기 이 파트 1 이 부분에서는 한 40문제 중에 약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아주 좀 넓은 범위를 시험이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학습을 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보시면 우리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죠. 우리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거 외부 이용자를 위한 외부 보고, 외부 이용자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외부 이용자인 뭐 주주, 채권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일반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가 이제 보고 수단이 되고, 법에 의한 요구, 우리 뭐 다트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다트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거기 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죠. 그러면 거기 올라간 재무제표는 뭐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준거 기준 같은 경우는 한국채권 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명 뭐 K갭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 정보의 내용 및 속성은 과거지향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한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지. 연말 재무제표가 있으면 연초에 이것저것 결산을 한 다음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공시를 해서 올려놓죠. 그리고 우리 분기, 반기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보통 뭐 분기라고 하면 뭐 3월, 6월, 9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3월 말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공지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4월 뭐 15일, 7월 15일, 7월 15일이 아니라 언제야? 8월 15일이지? 광복절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9월도 마찬가지로 9월 말 재무제표도 10월 15일까지 공시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이용자를 위한 내부 보고 목적이다. 그래서 뭐 주로 경영자, 한마디로 사장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해진 양식이 없고 일정한 기준 이런 거 없죠. 그리고 특수 목적이 보고서고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야, 우리 다음 달에 어디 투자할 건데 뭐 좀 자료 좀 만들어 와 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목적 적합성이 강조가 된다.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자,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뭐 차이 이 정도가 됐고, 자, 원가의 개념과 특성 보실게요. 원가의 개념을 보면 우리 원가랑 비용, 우리 뭐 보통 말할 때는 크게 이렇게 구분해서 안 쓰고, 심지어는 기출문제에서도 이걸 뭐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았어.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원가는 코스트고 비용은 뭐 익스펜스라고 하는데, 자, 원가가 큰 개념이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 그래서 원가가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우리 자산, 우리 돈을 주고 뭘 사왔어. 근데 토지를 샀다고 쳐요. 토지가 대표적이지. 재고자산이나 토지. 이런 게 아직 수익 획득에 사용되진 않았잖아. 그리고 수익 획득에 사용됐어. 이거 이제 매출 원가로 쓰는 거죠.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 그리고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게 소실됐어. 소멸되면 손실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크게 뭐 자산, 비용, 손실 이렇게 돼 있고, 돈을 썼는데 이거를 자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썼으면 회계처리 보면 오른쪽에 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면서 여기에 무슨 자산이 잡힐 수도 있고, 여기에 비용이 잡힐 수도 있고, 수익 획득에 기여가 됐으면, 그리고 우리 뭐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뭐 불나가지고. 이런 거는 수익 획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소실된 거죠. 이러면은 이제 손실로 잡히는 거지. 재해 손실 뭐 이런 걸로 잡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원가의 특성 보시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생산을 하는데 공기가 사용됐어. 근데 공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정상적인 소비에서 발생해야 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재고자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뭐 쥐가 물어갔다든지 재고를 원인을 알 수 없게 재고가 그냥 없어졌어. 이런 것들은 원가가 아니라 그냥 기타 비용, 뭐 K갭에서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재무관리사에서는 IFRS로 하니까 뭐 기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도 같은 이유죠. 이걸 매출 원가성이 있다고 보진 않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 구입이 아니다. 자, 기업의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이런 것만으로 원가가 되지 않으며, 이걸 비로소 소비를 해야 비로소 원가가 된다. 이게 되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것들, 제품 제조 그리고 판매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뭐 소비는 원가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나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은 제조나 판매 활동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가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기타 비용 쪽에 넣죠. 뭐 영업 외 비용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원가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원가 기본 용어들 좀 짚고 갈게요. 자, 원가 대상, 오브젝트죠. 타겟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나 항목, 원가 대상이 결정되어야 원가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가 측정에 의해서 원가가 집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제품,
부문, 활동, 프로젝트 이러한 단위로 원가를 집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품 원가가 뭐냐, 부문 원가가 뭐냐, 우리 활동 원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활동에 그 뭐 집계되는 그런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프로젝트 개별 원가 쪽에서 이제 나올 텐데 이렇게 집계하는 그런 단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나 항목을 원가 대상이라고 하고, 자, 집합 같은 경우는 코스트 풀이라고 해요. 약간 수영장, 우리 풀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가 대상이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이런 간접 원가들을 모아둔 것. 그래서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가 있을 수 있고, 부문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 뭐 OH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임차료라든지 뭐 전기료, 뭐 수도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개별 제품을 뭐 공장 안에서 만들라고 봤을 때 뭐 전기나 수도, 임차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품이 뭐 원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모아놔. 공장 전체면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그런 간접비, 간접 원가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문별로 모을 수도 있을 테고. 자, 그렇게 되고 배분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위에서 모아둔 거, 이런 간접비를 뭐 그냥 비라고 얘기를 많이 할게요. 그래야 빨리 말할 수 있으니까. 뭐 제대로 하려면 여기 교재에는 원가라고 웬만하면 좀 제대로 써놨는데 우리 말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간접비, 뭐 나중에는 OH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일정한 이런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배부하는 과정이다. 어떻게든 배부를 시켜야겠죠. 발생한 원가니까. 자, 우리 조업도 같은 경우는 볼륨이라고 하죠. 자원의 어떤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다. 뭐 생산량 같은 게 이제 좀 대표적인 조업도의 한 예시죠. 자, 원가 동인, 영어로 이제 코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죠. 뭐 트리거라고도 볼 수 있고,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 우리가 총을 쏘려면 총의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나가듯이 원가가 뭐에 의해서 변화가 유발이 되냐. 작업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비가 늘어나니까 작업시간이 뭐 원가 동일이 될 수 있을 테고, 생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재료 원가라든지 간접비 이런 것들도 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가 대상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 원가 동인, 드라이버, 뭐에 의해서 원가가 움직이느냐, 어떤 요소에 의해서 원가에 어떤 변화가 유발되냐 라는 게 이제 원가 동인이에요. 드라이버라는 거. 자, 그리고 원가 행태, 영어로는 이거 코스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비헤이비어 하면 뭔가 좀 태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원가 행태는 이 조업도 또는 원가 동인, 이 변동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이다.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게 좀 대표적이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변동, 원가가 이제 어떻게 원가, 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조업도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임차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고정원가죠. 임차료를 공장을 쓰기 위해서 임차료를 내는데 뭐 거기서 한 달에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임차료는 변동이 없잖아. 반면에 뭐 재료원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행태에 따른 이 조업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어떻게 좀 변동하냐, 그런 변동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고, 자, 관련 범위 같은 경우는 자, 원가와 조업도 간에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범위로서, 그래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구분이 타당한 조업도의 구간.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뭐 임차료 같은 거를 냈는데 한 달에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일반적으로 뭐 임차료의 변동은 없겠죠. 단 관련 범위 내에서는 100개든지 1000개든지 이거는 뭐 10배이긴 하지만 관련 범위 내라면 어떤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이 조업도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는 고정원가 구분이 타당한, 변동과 고정원가 구분이 타당하다라는 거지. 근데 관련 범위 밖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생산 능력이 뭐 이 정도고 1000개까지는 되는데 뭐 한 10,000개 아니면 뭐 10만 개 이렇게 되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뭐 맥스 캐파가 5,000개야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런데 10만 개를 생산하려면은 뭐 공장을 더 만들든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이건 관련 범위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생산량이 월 5,000개라면 요 범위 이내에서는 임차료, 우리가 부담하는 임차료는 고정 원가가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가서 우리가 한 달에 뭐 1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추가적인, 이거는 뭐 관련 범위 바뀌니까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원가 분류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추적 가능성이 있고, 추적 가능성도 볼까요? 그래서 원가 명칭 직접비냐 간접비냐. 그래서 우리 직접 재료비라든지 직접 노무비 이런 것처럼 직접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이런 걸 직접비라고 하고, 간접비, 뭐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 전기세 이런 것들은 직접 제품에 추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생한 거를 어떤 일정한 배분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행태, 우리 뭐 방금 말씀드렸죠? behavior. 근데 여기에는 변동비, 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행태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영어는 cost behavior가 되고, 자, 이게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행태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변동비가 있어. 조업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원가가 이렇게 뭐 선형으로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조업도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 원가는 한 개당 변동비는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고, 근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임차료 같은 경우는 조업도에 관계가 없이 조업도이 늘어나더라도 총 원가가 그냥 똑같죠. 한 달에 그냥 임차료 얼마 내면 그냥 땡이야. 그러면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이 단위당 원가는 감소를 하겠지. 조업도가 얼마 안 될 때는 되게 높다가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관련 범위 내에서는 많이 생산할수록 이 단위당 고정비가 낮아지겠지. 총 원가가 일정하니까 이거를 높은 조업도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낮아지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준변동비랑 준고정비를 보시면, 자, 준변동비부터 보면 이거는 기본 요금이 있는 변동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건데, 고정비랑 변동비. 근데 일단 기본 요금이 있으면은 일단 뭐 아무것도 생산 안 해도 우리 고정비가 발생을 하잖아. 뭐 전기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료나 아니면 요새는 뭐 전화도 마찬가지죠. 전기료 같은 거 전기를 전혀 안 써도 기본 요금이 얼마 나오지.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전기를 쓰면 쓸수록 이렇게 높아지겠죠. 조업도에 비례해서.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는 이런 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준변동비는. 근데 준고정비 같은 경우는 일정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해. 이렇게 일정해. 근데 조업도가 범위를 벗어나면 총 원가가 일정액만큼 늘어난다는 거. 우리 품질 검사 직원 급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명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이 100개까지만 검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원가는 이 사람한테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준다라고 치면 한 명을 고용했을 때는 이 조업도 0개에서 100개까지 커버가 되죠. 근데 조업도가 100개에서 이제 100개 넘어가 101개가 돼.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총 원가가 600으로 늘어나지. 한 명을 더 고용하니까. 그러면서 조업도는 200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업도가 201개가 된다. 그럼 한 명을 더 고용하니까 우리 총 원가는 900만 원이 되고 조업도는 300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준고정비 또는 계단 원가라고 하죠.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일정한 이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한데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인 만큼 이렇게 총 원가가 늘어나는 이런 거를 준고정비라고 하고, 뭐 품질 검사 직원에 대한 급여가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원가의 분류를 계속해서 보면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고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다. 이거 뒤쪽에 관련에 가면 또 다시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좀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미래 원가가 관련 원가고, 비관련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래 원가 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 과거에 뭐 이미 썼는데요, 발생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 뒤에서 나오지만, 뒤에 나오나? 여기서는 안 나오네. 매몰 원가 같은 게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죠. 과거에 뭐 이미 지나간 과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제조 활동 관련해서는 제조 원가가 있고 비제조 원가가 있죠. 우리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DM 직접 재료 원가, DL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OH 오버헤드라고 해서 간접비,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뭐 뒤에 또 다시 나오지만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기 너무 길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DM, DL, OH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비제조 원가 같은 경우는 제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다. 그래서 판관비다. 판관비가 대표적이죠. 판매를 위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마케팅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비제조 원가가 된다. 그리고 수익과의 대응 관계로 보면 제품 원가랑 기간 원가가 있어요. 제품 원가는 원가 발생 시점에 재고 자산으로 계산했다가 제품이 판매될 때 우리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이런 원가로서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한다. 그래서 재고 자산에 할당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라는 거. 반면 기간 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되는 이런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우리 판관비가 대표적이죠. 기간 원가 처리한다라는 거는 이 재고 자산과 전혀 관련 없는, 뭐 전혀 관련 없다라기보다는 재고 자산을 만드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 비용, 판관비 이런 것들을 다 기간 원가 처리한다라고 하고,
제품 원가는 일단 우리 재고자산 T 계정에 이렇게 태워주죠. 기초가 있고 우리 만들어지면 재고자산 이 왼쪽에 이렇게 늘어나지 재고가. 근데 그러다가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가고 기말에 계속 남아있으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재고자산에 할당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팔리면 매출 원가로 처리된다. 자,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 자산성, 경제적 효익과 자산성 뭐 같이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미소멸 원가 같은 경우는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 재고자산으로 우리 재무상태표 BS에 표시가 된다. 밸런스 시트의 줄임말이죠. 재무상태표 얘기하기 되게 기니까 실무에서는 다 BS라고 하지.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아직 소멸되지 않았잖아. 우리 BS에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미소멸 원가라고 하고, 근데 소멸 원가 같은 경우는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 이 매출 원가로 가고 재고가 이렇게 있으면 팔렸어. 수익 획득에 사용이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출 원가로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기말 재고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쥐가 물어갔다든지 비정상적으로 재고가 날라갔어. 그러면은 이거 매출 원가가 아니고 그냥 기타 비용, 재해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타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PL에다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수익 획득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실됐어.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든지 뭐 재해 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소멸 원가로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요 왼쪽 요 분류 기준이랑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원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면 의사결정 관련 있으면 관련이냐 비관련, 제조활동이면 제조 비제조, 이건 그나마 쉽죠. 근데 수익과의 대응관계는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간원가고, 일단 제품에 태웠다가 재고에 태웠다가 향후 팔리면 매출원가로 가면 이건 제품원가가 된다. 그래서 수익과의 대응관계로 봤을 때는 제품과 기간원가가 되고, 경제적 효익, 자산성이 있냐 없냐로 봤을 때는 자산으로 표시가 되면 미소멸, 아직 소멸이 안 된 원가니까 자산으로 가고, 그리고 자산성이 없다 이런 거는 기타 비용에서 PL, 손익계산서에 그냥 떨어버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원가 계산 방법의 다양한 분류, 이제 뒤에서 좀 나올 텐데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인데, 개별과 종합, 행태가 아니다 형태라는 거. 행태는 behavior였고, 생산 형태, 뭐 굳이 영어를 한다면 뭐 form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생산 방법, 생산 형태. 그래서 개별 원가는 개별 작업, 이런 잡 위주지, 잡 오더별로 해서 원가를 집계하고, 뭐 고객으로부터 개별 주문을 받는 이런 제품에 사용된다. 그래서 뭐 배를 만든다든지 조선업, 또는 항공기 제조업, 비행기를 만들어,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 종합원가는 우리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반복적이고 대량 생산 제품에 사용된다.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공장, 통조림 공장, 뭐 과자 공장 해가지고 다양한 공정들을 막 거치면서 제품이 완성이 되죠. 우리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생각을 하면 크림 막 넣고 반죽하고 그리고 구워내, 다양한 공정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게 종합원가가 되고, 자, 원가 측정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보면 측정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 정상, 표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원가는 이제 실제 발생하는 그런 원가고, 정상은 우리 직접 재료랑 직접 노무, 이거는 실제 원가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이런 결정된 원가를 사용된다. 실제 원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한 이런 계산 방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 표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표준 수량과 이런 가격에 따라서 원가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 분석을 엄청나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를 보면 원가 구성, 이런 범위라고 봐야 되죠. 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전부, 변동, 초변동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제품 원가에 뭘 포함시킬 거냐, 어디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를 따지는 건데, 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리고 제조간접비 중에 변동이 있고 고정이 있는데, 이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하는 게 전부 원가. 뭐 예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제품 원가에 포함하고, 이 고정 제조간접비는 그냥 기간 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려. 그리고 초변동 원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슬림하게 직접 재료비 이것만 제품 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이런 노무 원가라든지 간접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싸그리 생산량과 관계없이 비용에 태워버린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점으로 보고 문제들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를 뭐
풀다 보면 뭐 다 맞으면 좋지만, 네, 뭐 틀린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맞춰보고, 그냥 뭐 단순히 듣고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넘기면은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뭐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좀 개념이 이상한 게 있다, 뭔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헷갈리는데, 이러면 그 차에서 문제를 다시 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봤다 라고 생각하고, 뭐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우리 의사결정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계획, 통제, 성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이건 관리회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 관련된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미래지향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에도 적용이 된다? 글쎄, 이건 세모,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보고해야 된다. 이거 뭐야? 이건 완전히 재무회계 얘기인 거죠. 재무회계니까 이게 지금 가장 틀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관리회계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도 뭐 관리회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지. 비영리단체도 뭐 장이 있고 거기도 경영자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의사결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리회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이제 5로 봐야 되고, 3번 얘가 이제 완전 틀린 거지.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올바른 설명 모두 고르면 보면, 재무회계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보고서의 작성이 강제되죠. 아이고. 외부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법에 의해서 작성이 강제된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정보의 속성상 목적 적합성이 강조되며, 여기는 좋아. 근데 과거지향적? 아니지. 의사결정 관련된 거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고, 재무회계 보고서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이다. 뭐 맞는 얘기지. 그리고 관리회계는 준거기준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사장님이 시키는 거 토대로 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 게 관리회계러의 숙명이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얘가 지금 답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가회계 한계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죠. 원가회계 다 지금 숫자로 하는 건데, 비화폐성이라든지 질적인 정보 이런 건 제공하기에 뭐 어려움이 크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좀 이상한데? 세모로 보고, 그리고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관리회계 같은 경우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얘도 뭐 원가회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좀 옳지 않은 것은 지금 2번 얘인 걸로 보이죠. 뭐 자료 수집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 기초로 수익 비용 인식해야 하는데, 그게 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거랑 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오히려 자료 수집이 더 쉽겠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들이 뭐 일반적으로 구비해놨을 테니까. 자, 그래서 뭐 2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원가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걸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뭐 물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거, 이런 것만으로 원가가 되지 않고 이걸 소비해야 비로소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단순히 구입하면 우리 회계적으로도 이렇게 튀게죠. 여기에 지금 자산으로 잡혀있지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를 뚝딱뚝딱 소비를 하고 이래야 이제 팔리면서 매출 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맞다고 보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 이런 걸 모두 포함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분, 이런 건 원가성이 없다라고 보통 보고 그냥 단순 비용 처리를 하지.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에서 포함이 됐으면 재고를 일단 잡았다가 나중에 매출 원가로 가는 거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감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손실로 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인 걸로 보이고, 3번 같은 경우 보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공기 같은 거 가치는 있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맞다고 보이고, 다음 거 보시면 발생한 제조원가 중에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미소멸 원가로 자산으로 BS에 잡고, 그리고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 이런 것은 비용으로 소멸 원가로 해가지고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이니까 이건 뭐 매출 원가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됐으니까 매출 원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멸 원가인데,
소멸 원가 중에 수익 획득이 사용되지 않은 데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바로 기타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이라 보시면 되고, 이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생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미소멸 원가가 되겠죠.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고, 화재 등으로 소실되면 뭐 재해 손실 같은 걸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 이것도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원가란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건데, 발생한 원가 중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은 일단 자산으로 잡아야지. 자산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수익 획득에 사용됐으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고, 그리고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 이런 것들은 손실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 보시면 가장 옳은 게 뭐냐?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하여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로는 제품이나 부문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활동, 작업 이런 걸로 다양화되고 있다. 원가가 집계되는 어떤 타겟 또는 대상, 오브젝트, 객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이건 원가 대상에 대한 설명이지. 커스트 오브젝트. 그래서 전통적인 걸로는 제품, 부문 같은 걸로 집계하는 게 대표적이었는데, 이제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활동, 작업, 프로젝트 단위로도 원가 대상을 정의를 해서 원가 대상으로 해서 원가 집계를 한다.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원가 대상이란 따로, 오브젝트란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간접 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원가 배분하는 게 그쵸?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얘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원가 행태라는 behavior라는 거는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한다. 얘도 맞고. 그리고 원가 집합, 코스트 풀,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뭐라고 했어? 이 제조 간접비 모아놓은 데라고 했죠.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 원가들을 모아놓은 그런 수영장이 원가 집합이라는 데고, 여기 설명은 원가 대상의 총 원가를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뭐를 건드려야 어떤 방아쇠, 어떤 요인을 건드려야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냐. 코스트 드라이버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가 동인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작업시간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원가 동인의 예라고 볼 수 있고, 원가 집합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자, 그래서 4번 얘가 답이 되고, 자, 여러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게 뭐냐? 자,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이냐 간접이죠. 그래서 얘 지금 아니고, 행태에 따라서 변동이냐 고정이냐. 그래서 얘도 지금 아니고, 수익과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제품이냐 아니면 기간 원가냐. 그렇죠? 제품에 탔다가 재고에 탔다가 나중에 매출 원가로 비용화가 되는 거랑, 그리고 바로 기간 원가 처리되는 거랑.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기간 원가가 맞지.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되는 거. 제품 원가는 일단 자산을 이렇게 탔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출 원가 이렇게 비용 처리되는 거고, 기간 원가는 바로 비용 처리되는 거다. 이거 다 틀리고, 4번 보면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매몰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예시가 매몰 원가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추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원가의 대표적인 예, 매몰 원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가장 옳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가를 다음 거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옳은 게 뭐냐? 일정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한데, 조업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총 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조업도고, 총 원가가 일정하다가 조업도가 이렇게 벗어나면 조업가 증가 이런 식 계단 원가, 품질 검사 직원의 급여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이거를 준고정비라고 하지. 그래서 준고정 원가. 자, 다음 거 보시면, 우리 아래 기획 리뷰에 들은 게 뭐냐?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대. 승용차 관련해서 원가를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사례로 온 게 뭐냐? 직접 원가이면서 변동 원가인 거.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 우리 승용차를 많이 만들수록 타이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변동비라고 볼 수 있고, 변동 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승용차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되잖아.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여기 가는 것 같은데, 기억으로. 그리고 공장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접 제품 우리 승용차에 추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간접 원가고 고정비가 되겠지. 조업도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공장장 급여 같은 경우도
뭐 조업도의 직접적인 관련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드러나진 않으니까 이것도 고정원가로 봐야 되고, 간접원가가 되죠. 공장장 급여를 이 사람은 직접 그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니까 간접비라고 보면 되고 봐야 되고, 식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원가라기보다는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당 운영비도 일반적으로 증가하겠죠. 노후비 뭐 인건비가 보통 늘어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근데 식당 운영비를 뭐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간접원가로 보니까 뭐 변동 간접원가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직접원가이면서 변동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승용차용 타이어 원가, 얘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